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에서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면서 많은 분들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는 힐링이 되는데요. 특히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남자인 제가 콧물까지 흘려가며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끝에나마 웃으며 지내시는 분들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저렇게 좋은 인연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 그런 좋은 인연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인연을 알기까지 험난한 시간들이 있기는 했어요. 제 인생에서 아픈 경험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제 고향은 논산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논산 분이셔서 그쪽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논산에서 자랐어요. 밑으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저희 두 남매는 나름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노력이 컸어요. 저희 아버지는 젊을 때 풍을 맞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겨우 혼자 힘으로 젓가락질하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시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항상 집에만 머물러 계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홀로 시장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며 저희를 먹여 살리셨죠. 다행히도 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좋아 순대국밥집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고 가게에서 같이 일하시는 한 분만 두고 두 분이서 시장 국밥집 장사를 거뜬히 해내셨어요. 저희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는 아버지 저녁을 차려 드시고 간간히 심부름을 하며 계속해서 공부만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늦게까지 장사를 마치시고 다음날 장사 준비까지 마무리하신 다음에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오셨어요. 집에 오실 때는 그날 팔고 남은 순대국밥을 항상 들고 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먹었던 순대국밥이라 그런지 저나 제 동생이나 국밥을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리게 먹어서 좀 싫어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늦은 시간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프면 그게 또 먹히곤 했어서 가끔씩 즐기곤 했습니다. 남은 건 오로지 다음날 아버지 아침이었어요. 때로는 저희도 학교 가기 전에 먹고 등교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성인이 되어서도 국밥을 잘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내고 나서 저희 둘 다 서울권으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여대 간호과로 진학을 했고 저는 회계학과로 들어갔어요. 둘 다 나름 취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전망이 좋다는 곳을 골라서 들어갔죠. 저와 동생은 서울에서 성공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동생과 학교가 가까운 편이라 같이 자취를 하면서 지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면서 저희 등록금까지도 모두 다 마련을 해두셨기 때문에 등록비 걱정 없이 그냥 알바만 하면서 저희 생활비를 메꾸고 용돈 벌어가며 큰 고생하지 않고 졸업까지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이건 모두 다 100% 어머니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동생도 저도 바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대학병원으로 들어갔고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둘 다 어느 정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엄마에게 용돈까지 보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쯤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다리가 부러져 입원을 한 상황에서 동생이 담당 간호사가 되면서 정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연애를 끝으로 2년 정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하는 회계사 사무실의 대표님께서 평소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봐주시면서 잘 챙겨주셨었는데 어느 날은 대표님의 외동딸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저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 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종 대표님의 집에서 회식을 할 때마다 한 번씩 건너 봤었는데 얼굴도 예쁘고 당차고 야무져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의 소개를 통해 저는 그녀와 만나게 되었고 연애를 2년 정도 한 뒤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표님 부부는 어렵게 순댓국 장사를 하시고 풍으로 아프신 아버지가 계시는 저의 환경에도 아랑곳 않고 받아주셨어요. 아내도 한 번씩 논산에 갈 때마다 저희 엄마한테 싹싹하게 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저희 아버지를 뵙고도 어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서 더욱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 진짜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모든 마음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신혼을 즐길 때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 후에 따로 헤어지지 않아도 같은 곳에서 쭉 있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탓에 하나 둘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와 한 집에 있는 게 버거워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내는 씀씀이가 너무 컸습니다. 허도 정말 너무 컸어요. 그동안은 연애를 하면서 돈을 잘 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연애를 하던 시절이고 재정을 각자 관리를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는 제 분수보다도 더 넘게 돈을 쓰고 있었고 그건 저희의 생활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될 정도였어요. 결혼 후에는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합쳐서 생활비를 남기고 저축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리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저는 몇 번 참아주다가 도를 넘어갔을 때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좀 쇼핑을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저번 달만 해도 이미 적지 않은 내 월급까지 다 탕진할 만큼 지출 세게 했잖아. 물론 당신도 벌기는 하지만 우리 앞으로 아이 계획도 있고 점점 좋은 집으로도 이사가고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돈 쓰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 당신 진짜 치사하다. 나한테 그깟 월급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뭐 쓸데없는 거 사?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 사는 거잖아.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한테 필요한 거겠지. 그리고 이미 당신한테는 필요한 게 다 있는데도 더 사고 싶어서 사는 걸 테고 어제만 봐도 명품 가방이 그렇게 많은데 또 하나 사온 것 같더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규모 없이 돈 쓰고 다닐 거야? 쫌팽이 진짜. 나도 돈 벌잖아. 내 돈도 당신이 다 가져다가 생활비로 쓰면서 이깟 거 하나 못 사게 해? 그게 아니잖아. 당신 사고 싶은 거 한 번쯤 사는 건 뭐라고 안 해. 그러라고 돈 버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좀 적당히 쓰자는 거야. 아, 알았어. 되게 잔소리하네 진짜. 우리 아빠도 안 하던 잔소리를 왜 당신이 하고 있어? 치사하게. 이번 달부터는 아빠한테 내 카드값 내달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독립해서 알아서 살아야 할 결혼한 딸이 아빠한테 카드값을 내달라고 한다뇨.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뭐? 절대 안 돼. 당신이 애야? 아직도 20살 대학생이야 뭐야. 이제 장성에서 출가했으면 당신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할 것 아니야. 장인어른한테 돈 내달라고 하기만 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말도 안 되는 아내의 말에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희는 싸우는 한이 있어도 제가 아내에게 소리를 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내는 제가 화를 낸 것에 대해 매우 당황한 듯 했어요. 그리고 그게 좀 먹혔는지 그 다음부터는 저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덜 쓰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수준에서는 씀씀이가 큰 편이긴 했지만 저도 사람이 한 번에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정도로 끝냈어요. 또 진짜로 아내가 그만큼 쓴다고 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결혼 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하나둘 양파 껍질 벗겨내듯 보여주고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외식하러 식당을 갔는데 식당 종업원이 실수로 아내에게 물을 쏟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알던 아내라면 괜찮다고 하며 옷에 튄 물을 바로 닦고 끝냈을 텐데 결혼 후 변해버린 아내는
종업원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어요. 아, 이봐요.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미쳤어? 이 옷이 얼마짜린데 당신 월급 다 털어도 못 사는 옷이라고. 짜증나게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몰라. 당장 물어내. 돈이 없으면 세탁비라도 주던가. 아내는 그저 물이 조금 튄 것 가지고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해서 얼른 아내를 말렸어요. 여보, 당신 왜 그래? 그냥 물 조금 튄 거잖아. 닦아내면 끝인 걸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그만해 이제. 아가씨, 괜찮으니까 가보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럴 수도 있죠.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야? 아, 짜증나. 나 갈래. 아내는 제가 종업원의 편을 들었다며 아예 식당을 나가버렸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따라가 그날은 외식도 못하고 대판 밖에서 싸우고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이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아내에게 크게 실망해버린 사건이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시간 풍을 겪고 계셨는데 또 한 번의 풍이 찾아오면서 아예 침대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거동도 아예 할 수 없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어머니가 24시간 붙어 있어야 했는데 일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근데 서운하게도 아내는 한 번도 같이 가주질 않았어요. 당신 이번에도 논산에 안 내려가 볼 거야? 그래도 명색이 당신 시아버지인데 어떻게 얼굴 한 번을 안 비추려고 그래? 어차피 아프셔서 뭐 대화도 잘 안 된다며 내가 가서 뭘 하겠어? 당신이나 갔다 와. 어머니도 계시잖아. 갈 때마다 당신 궁금해 하신단 말이야. 주말에 할 것도 없는데 이번은 좀 같이 가지? 아, 진짜 당신 왜 그래? 당신은 남편이 돼가지고 시댁에 그렇게 못 데리고 가서 안달이야? 요즘은 시댁에서 오라 그래도 남편들이 알아서 다 커버해 주던데 참 유난이야 진짜. 별스러워. 명절 때 찾아뵙겠다고 하고서 그냥 당신 혼자 가. 아내는 오히려 아픈 부모가 있는 시댁에 데리고 가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같이 가주질 않았습니다. 이때는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결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아내는 첫날 잠깐 내려오고는 그마저도 힘들다며 일을 빠질 수 없다는 핑계로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버지를 잃은 저와 남편을 잃은 본인의 시어머니의 아픔을 위로해주기는커녕 같이 있어주지도 않은 채 매정하게 올라가 버린 아내에게 더 이상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를 마치고 논산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길에 아내에게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정말 큰 실망을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까지 아내가 저에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논산에 다녀오고 나서 이혼에 대해 알아보려고 슬슬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쯤 놀라운 소식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니 아내는 잔뜩 흥분을 한 상태로 저를 맞이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 오면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나는 회사 끝나자마자 왔단 말이야. 여보, 이것 봐.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우리 가족 3명 됐다는 표시잖아. 놀랍게도 아내가 보여준 것은 임신 테스트기였고 선명하게 찍혀있는 2줄을 보면서 저도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게 뭐야? 진짜 당신 임신한 거야? 이거 진짜야? 그래, 우리 드디어 아기 생겼어. 타이밍이 참 얄궂게도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있던 때에 아이가 찾아왔고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아내와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난 아내는 태교가 중요하다면서 그때부터는 다시 얌전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만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나고 5년 정도를 더 살면서 다시 저는 아내의 좋은 모습을 보고자 노력했고 그랬더니 또 제가 연애 시절 아내에게 느꼈던 좋은 감정들이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하지만 또다시 저는 아내에게 결정적으로 실망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전에 느꼈던 아내에 대한 실망감들이 요동을 치면서 부부 사이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여전히 순댓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해온 일인데 갑자기 그만두면 오히려 더 몸이 병나고 외로울 것 같다고 하시기에 저희도 계속하시도록 두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몸은 이미 망가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 있는 상황이었고 갑작스럽게 여동생에게 다급히 전화가 왔어요. 오빠, 우리 엄마 어떡해? 미정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봐. 엄마가 암이래. 엄마가 자꾸만 속이 불편하다고 하고 몸이 좀 무겁다고 하길래 내가 의심스러워서 건강검진 받아보라고 했었는데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받아놓고는 위암 판정 받으셨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일단 진정해. 병원에서는 뭐래?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래? 일단 아예 힘든 건 아닌가 봐. 우선은 입원해서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 나을 수 있겠지? 그럼 걱정하지 마. 너도 병원에서 일해봐서 알 것 아니야. 우선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엄마부터 입원시키자. 근데 오빠,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서울병원으로 가라고 얘기해봤는데 엄마는 논산이 좋다고 하셔서 병원은 논산 쪽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안 돼. 먼저 서울 큰 병원으로 모시고 상황 보고 논산으로 모시던가 할게.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너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일단 기다리고 있어. 엄마 괜찮아지실 거야. 갑작스러운 어머니 암 소식에 저도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니까지 아프다고 하니 더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서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검사를 다시 받았더니 위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치료만 잘 받으면 나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대로 논산으로 병원으로 옮겨 최대한 공기 좋은 곳에서 엄마를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노년의 어머니 곁에서 좀 돌봐드리고 싶어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있잖아. 엄마가 암이라고 하시네. 근데 병원에서는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한 상황이야. 엄마는 논산에 계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근데 병원에 계시면 계속 돌봐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나는 그걸 내가 좀 하고 싶어. 물론 옆에 요양보호사를 붙여드리긴 해야겠지만 가까운 데서 내가 계속 이젠 돌봐드리고 싶어. 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회계일도 장인어른 밑에서 많이 배웠잖아. 우리 공기 좋은 논산으로 가서 회계사 사무실 차려서 우리 엄마 옆에서 지내면 안 될까? 뭐? 미쳤어? 절대 싫어. 내가 왜 그딴 깡시골에 가야 하는데 명절에 한 번씩 내려가는 것도 싫어서 환장할 뻔했는데 거길 아예 내려가자고? 절대 안 가. 당신 진짜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막말로. 당신 우리 아버지 아프시고 돌아가실 때도 얼마나 얼굴 비쳤는데 한 번이라도 갔어? 장례식장에서도 첫날에만 얼굴 비추고는 바로 올라와 버렸잖아.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왜 당신 아버지까지 돌봐야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픈 시어머니까지 모시라고? 절대 싫어. 모시라는 게 아니잖아. 간호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논산으로 가자고만 하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싫어? 싫어. 나는 절대 못 가니까 그렇게 알고 정 가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고 가든가. 부모야, 언젠가는 죽는 거 아니야? 당신은 뭐가 그렇게 효자라서 아픈 아빠의 엄마까지 케어 못해서 안달인데 나한테나 신경 써. 지금 당신 옆에서 살고 있는 건 나잖아. 아내는 결국에는 자식으로 하면 안 되는 말까지 꺼내게 되었고 저는 이런 경우 없는 사람과는 다시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곧바로 이혼하자고 했어요.
당신 말 진짜 그렇게밖에 못해? 그래, 그럼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내가 진작에 당신이랑 갈라섰어야 했는데 참 내 인생이 후회스럽다. 이혼해. 아내는 제가 진짜로 이혼을 하자고 할 줄은 몰랐는지 제 대답에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동의를 했어요. 그래, 해, 이혼. 나도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아내는 순간 화가 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 몰라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이런 여자와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곧바로 준비했어요. 근데 아내는 저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혼당하는 게 많이 억울한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에게 찾아가 한바탕 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일을 하던 중에 울면서 전화를 거신 어머니 목소리에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참,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오늘 네 마누라 찾아왔었어. 아주 지금까지 한바탕 하다가 이제야 갔다. 너 그동안 얘랑 어떻게 산 거냐? 내가 진짜 서러워서. 무슨 일이신데요? 글쎄, 얘가 나한테 와서 뭘 하는 줄 아냐? 죽을 거면 혼자 곱게 죽지. 왜 자기 이혼당하게 만드냐면서. 왜 본인 인생을 망치냐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혼자 조용히 죽어버리지 그랬냐면서 아주 막말을 퍼붓더라. 병원에서도 다 찾아와서 구경할 만큼 아주 과관도 아니었어. 내가 이런 모욕까지 받아야겠니? 어?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를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논산에서 한창 집으로 오고 있을 아내에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용투름을 내듯 화를 냈어요. 이 미친 여자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 어디서 그따위로 말하는 건데? 우리 엄마가 왜 뒤져야 하는데? 개념이라고는 없고 뇌라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나 죽어버려. 너나 되져버리란 말이야.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찾아가서 그따위 소리나 해대봐. 그땐 내가 너 가만 안 둬. 저는 아내에게 제 할 말만 해버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빠르게 아내와의 이혼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문제가 걸려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혼을 결정하고 싶었어요. 이혼 소송이 늦어지는 이유는 바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아이도 잘 돌보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놓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런 미친 여자한테 우리 딸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우리는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했냐고요? 아니요. 어느 날 일을 하는 도중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 뭐라고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바로 그 전화는 아내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사망을 했다는 전화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 아내가 왜요? 우선 여기 강원도 병원인데 이리로 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신 다음 저희가 시신을 가족분들에게 인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 너무 놀라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니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아내분이 어떤 남자분과 한 차에서 발견이 됐어요. 나중에 블랙박스를 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저희도 원인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서 블랙박스 내용을 틀어봤어요. 2사람의 모습이 카메라 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둘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이없게도 같이 강원도로 떠나고 있던 남자는 아내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둘의 대화는 대충 이랬어요. 당신 이혼은 언제 마무리되는 거야? 그 인간이 재산 못 주겠대? 아, 몰라. 애도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애는 내가 키우고 싶어서.
근데 양육권하고 재산 분할 때문에 쉽게 안 끝나네. 이 둘은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누가 들어도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연인인 것처럼 보이는 애교 섞인 말, 다정한 말, 강원도 속초에 놀러가서 좋은 시간 갖자는 등 이런저런 얘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정말 아내가 어머니에게 하는 꼴을 보고 이혼 선언하면서 그냥 제발 너 같은 건 죽으라고 말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죽음으로 발견이 될 줄 몰랐어요. 괜한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아내가 이런 꼴을 당한 게 아닌지. 사고는 터널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화물차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처가 쪽에서는 저희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아내의 장례까지는 모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인까지 모두 마친 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러 저희 집으로 온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사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저희끼리 진행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왜 말하지 않았니? 이미 이혼은 거의 마무리됐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아내가 한 행동들이 너무 미워서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받을 생각이었는데 아내가 죽은 게 꼭 저 때문인 것 같아 저는 어떤 재산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 소송 걸려있던 게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였는데 그거 아버님이 예전에 아내에게 사주시고 저희 신혼집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요즘 시세 보니 많이 올라서 30억이 넘더라고요. 그 30억짜리 아파트 좀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한 제 자신도 부끄럽고 해서 모든 재산은 다 포기할게요. 딸만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이 사람아, 어떻게 그렇게 매정한가? 딸이 밉다고 우리까지 미워할 셈이야? 자네보다 우리가 더 내 자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나? 사실 내가 자네한테 우리 딸을 맡긴 것도 망나니 같은 우리 딸 성실하고 착한 자네가 잡아줬으면 해서였어. 하지만 결국에는 지가 지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렸지. 복덩이를 걷어차고 말이야. 오히려 내가 자네 인생을 내 딸로 인해 망친 것 같아 미안해. 아니요. 장인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래도 결혼 전까지 연애를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끝이 좋지 않게 됐지만 그것도 제가 부족한 탓이겠죠. 그러니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제 뜻대로만 마무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안 되겠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저 세상으로 간 마당에 이제 우리한테 남은 자식은 자네랑 우리 손녀딸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돌아서려고 해. 어차피 그는 이미 자네 거네. 우리가 딸 명의로 주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자네와 함께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 거니 자네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건 사양 말고 받아주게. 우리 손녀딸도 그걸로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하고.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닐세. 그냥 매몰차게 우리 외면하지만 마. 큰 거 바라지 않고 우리는 그저 한 번씩 손녀딸 얼굴 보여주고 자네 잘 살고 있는 것만 확인시켜주면 돼. 그럼 다른 건 일절 바라지 않겠네. 장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처럼 장모님 장인어른을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제가 잘 모실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절한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말씀에 저는 아내를 향한 미움과 죄책감을 씻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은 여전히 저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에 맞지 않았던 사람이 준 상처였기 때문에 더 쉽게 아물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다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내쳐도 아무 할 말 없는 사위를 끌어안아 주셨고 오히려 먼저 보내버린 딸 대신에 자식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죠. 저는 처음에는 면목이 없었지만 지금은 천천히 다시 마음을 열어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저의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장모님과 장인어른과의 마음의 짐도 다 털어낸 이후에 어머니가 계시는 논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딸도 공기 좋은 농촌에서 어린 시기를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처가 부모님도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저 역시도 논산에서 회계사 사무소를 차려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시골이기는 해도 점점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어 조금씩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호전되셨어요. 물론 치료 과정이 버겁고 힘든 상황이지만 워낙에 마음이 강하신 분이라 그런지 잘 이겨내고 계시네요. 저는 홀로 딸을 키우고 회사도 운영하며 아프신 어머니까지 돌보는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삶은 이렇게 이어질 것 같네요. 비록 엄마 없이 자라는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저를 꼭 안아주는 딸 때문에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큰 아픔을 통해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라는 좋은 부모님을 얻게 되어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인연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응원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